천간의 상호작용은 천간함만 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수나라 소길이 쓴 오행대의에 갑경충, 을신충 등과 같이 천간충을 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갑목이 경금을 만난 것과 을목이 신금을 만난 것은 일반적인 상극관계로 논합니다. 이렇듯 단순한 천간의 상호작용에 비해 지지의 상호작용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이러한 지지의 상호작용 관계는 지지합과 형충파해로 표현하고 있는데 명리 초학자들한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양론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음양론이 낯선 분들은 명리학 기초이론 1장 음양오행론의 두 번째 강의인 음양론에 대한 강의를 익숙해지실 때까지 여러 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지지의 방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는 계절 또는 시간에 순환되는 의미와 더불어서 방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 또는 시간과 방위의 오행에 따른 지지의 결합을 방합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방합의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는 자수에서 시작해서 해수까지 12개의 지지를 말합니다. 봄에 해당하는 지지가 임묘진입니다. 그리고 임묘진은 방위가 동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행상 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오미입니다. 방위상 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행상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해당하는 지지가 신유술입니다. 방위가 서에 해당하고요. 오행은 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해당하는 지지가 해자축입니다. 방위가 북에 해당하고요. 오행상 수에 해당합니다. 절기상 살펴보면 자월에 동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5월에 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묘월에 춘분이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축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봄의 시작은 입춘이 기점이죠. 입춘, 우수, 경치까지가 인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을 인월로 보고 있는데요. 입춘부터 인월이 시작하고 이러한 인월이 한 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인세수설이라고 합니다. 지지의 12벽계 시간에 하루에 12지진에 따른 변화와 1년에 12달에 따른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벽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묘지는 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사오미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계절은 맹중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생지, 왕지, 고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맹자가 바로 만맹자입니다. 시작을 뜻하고요. 그리고 버금중입니다. 둘째를 뜻하고 끝계,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맹중계라고 하는데요. 봄의 경우 봄의 시작은 인월이고요. 가장 왕성한 시기는 묘월입니다. 그리고 봄의 끝은 진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름의 시작은 4월입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한 시기가 5월이고요. 그리고 여름의 끝은 미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시작은 신월, 가을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6월,
그리고 가을의 끝은 수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겨울의 시작은 해월, 겨울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자월, 그리고 겨울이 끝나는 시기가 축월에 해당합니다. 각각 사계절은 이렇듯 맹중계 또는 생지, 왕지, 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지지의 시작은 자월입니다. 시작이 바로 양이고요. 끝이 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월이 양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축월이 음에 해당합니다. 인월은 양에 해당하고, 이렇게 양과 음이 반복되면서 해월은 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각 계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각 계절의 시작은 또 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의 경우에 인월의 경우는 양에 해당하죠. 따라서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여름의 시작인 4월은 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왕지는 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4월은 양, 그리고 5월은 음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가을의 시작은 신월입니다. 신월의 음양이 양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변동사항이 없고요. 겨울의 시작인 해월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을 양으로 바꿔주고요. 따라서 자월은 양에서 음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12지지의 고유의 음양하고요. 사계절의 관점에서 생지, 왕지, 고지의 관점에서 음양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2지지의 음양과 오행을 나타낸 것입니다. 12지지는 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봄은 인월부터 진월까지이고요. 그리고 여름은 4월부터 미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신월부터 수월까지이고요. 그리고 겨울은 해월부터 자월, 그리고 축월까지입니다. 12지지의 고유의 음양인 경우에는 자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축은 그리고 인월은 양, 묘월은 양음, 양음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각 계절별로 음양을 구분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4군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양은 육지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음양입니다. 봄의 시작인 인월은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여름의 시작인 4월의 경우에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지를 양으로 바꿔주고요. 왕지를 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을의 시작인 신월은 양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요. 겨울의 시작인 해월의 경우 음입니다. 따라서 양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겨울의 왕지인 자수는 양에서 음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생지인 인신사에는 원래 인신은 양이고요. 사에는 음이었지만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왕지인 자오묘의 경우에는 자수와 오화는 원래 음양이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묘와 유는 음이었는데 음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지인 진술충미, 진토와 술토는 양이었고 축토와 미토는 음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음양을 그대로 두고 봅니다. 따라서 진술은 양, 충미는 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지는 계절의 쇠퇴 또는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각자 단독으로 작용하면서 본래의 상징적인 의미를 표출하기도 하나 대대관계 속에서 상호 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대관계란 하나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내포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간지는 주위의 다른 간지와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운데 간지 본래의 속성을 변화시키면서 작용하는 경우가 더 중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간에 비해 지지의 상호 변화 작용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두세 지지가 서로 결합하거나 제재, 충돌, 파괴, 방해하여 지지의 본래 속성이나 작용에 변화가 오는 경우를 각각 지지합과 형충파해라고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첨간의 상호작용인 첨간합은 대대관계인 두 첨간이 만나는 음해작용입니다. 양간과 음간이 만나 서로 묶이면서 합화의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10개인 첨간은 2와 5의 배수임입니다. 즉 10은 2로 나눠지거나 5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와 5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두 개의 대대관계로 구성되는 첨간합만이 첨간의 상호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2개로 사용되는 지지의 상호작용은 2, 3, 4, 6의 배수입니다. 즉 12는 2, 3, 4, 6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와 5의 배수인 첨간과는 달리 다양한 대대관계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지지의 대대관계는 2개, 3개, 4개의 대대관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 상호작용은 육합, 충, 파, 해가 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의 상호작용은 삼합과 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의 상호작용에는 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육합과 충입니다. 왼쪽 그림이 육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육합의 경우에는 동서 간의 음양에 해당하는 두 지지가 만나는 음해작용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서 화합의 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자와 오, 즉 좌우선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와 오로 구분이 되면 자와 오는 다른 것과 엮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자와 축 그리고 오와 미 사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선을 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준선이 기울어진 것을 지축이 기울어진 것처럼 기울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사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육합의 기준축하고 지축이 기울어진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준선이 있고요. 여기서 동서 간에 각각 대응되는 높이에서 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수하고 축도가 자축합을 합니다. 그리고 임목과 해수가 인해합을 하고요. 그리고 묘목과 술토가 묘술합을 합니다. 그리고 진토와 유금이 진유합을 하고요. 그리고 사화와 신금이 사신합을 합니다. 그리고 오화와
미토가 오미합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육합은 음과 양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즉 12지의 육합의 경우에도 남녀가 만나서 자식이 생기는 것처럼 합화오행이 생깁니다. 합화오행을 말씀드리면 자축합토, 그리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진합수, 오미합, 이것을 육기에서는 뭐 화라고도 하는데요. 어차피 방합에서 사오미 방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화오행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합이라는 것은 동서간의 음양에 해당하는 두 지지가 만나는 작용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충은 대대관계인 두 지지가 만나는 음의 작용입니다. 천간의 경우는 천간합이 있는데요. 천간합의 경우는 대대관계의 두 천간이 만나는데 하나는 양간이고 하나는 음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이 되고 또 합화의 작용을 하는데요. 지지충의 경우에는 두 지지의 대대관계가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음양의 속성이 서로 같은 겁니다. 즉 임목의 경우 대대관계가 신금이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대대관계라서 만났는데 임목도 양이고 신금도 양입니다. 따라서 대대관계라서 만났지만 음양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합이 되지 않고요. 충의 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총각이 참한 아가씨가 나올 줄 알고 이제 큰 기대를 걸고 맞선을 나갔습니다. 선을 보러 나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자긴 여자지만 선모승 같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과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묘목을 살펴보면요. 대대관계가 유금입니다. 하지만 음양 속성으로 볼 때 묘목은 음이고요. 유금도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대관계라서 만났으나 음양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합이 아니라 충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났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지충은 대대관계인 두 지지가 만나는 음의 작용입니다. 음양이 서로 같은 지지가 만나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지지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지충, 왕지충, 고지충이 있습니다. 생지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계절의 시작에 해당하는 인친사회가 서로 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신충과 사회충이 있고요. 그리고 왕지충은 자오묘유에 해당하는 충입니다. 자오충 그리고 묘유충이 왕지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고지충은 토에 해당하는 충입니다. 진술충하고 충미충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파와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6파를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6해입니다. 6해를 뚫을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6파라고 하는 것은 6합을 통해서 3합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바로 6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6해라고 하는 것은
충으로 육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육파를 살펴보면요. 자유파, 그리고 축진파, 그리고 인해파, 오미파, 미술파, 그리고 사진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육해 또는 천을 살펴보면요. 자미상천, 그리고 추고상천, 그리고 인사상천, 그리고 묘진상천, 그리고 신해상천, 끝으로 유술상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회의 경우에 묘를 지나서 동서간의 기준축을 그리게 되면요. 이 기준축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대립의 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육합의 경우에는 동서화합의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해의 경우에는 남북 대립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 상호작용인 삼합과 삼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삼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삼합은 지지 3개가 모여서 합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오행의 속성이 서로 틀립니다. 하지만 지장간을 살펴보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삼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자수를 중심으로 신자진이 있고요. 그리고 묘목을 중심으로 해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를 중심으로 인호술이 있고요. 끝으로 유금을 중심으로 사유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합의 관계는 기하학적으로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서양의 정통 점성술에서는 삼각 또는 대삼각이라고 하는데요. 삼각은 정통 점성술에서 가장 좋은 좌상, 즉 대길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정삼각형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삼형의 경우에는 삼각의 관계이긴 한데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안정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지형이라고 하는 인사신, 그리고 무례지형이라고 하는 자묘, 그리고 무은지형이라고 하는 축술미, 3개의 형을 삼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지형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인사신, 3개의 지지로 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축술미, 3개의 지지가 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진과 축술미를 삼형이라고 하고요. 자묘형은 2개의 지지가 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자를 써서 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지지가 서로 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삼각관계가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그러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4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의 상호작용인 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형은 물상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물상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은 네 개의 대대관계에 의한 지지의 상호작용인 인신사회, 그리고 자오묘유, 그리고 진술, 충미, 여기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인신사회, 자오묘유, 진술, 충미 내의 상호작용은 먼저 충이 있고요. 그리고 육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과 육파와 삼형을 모두 포괄해서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충미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